네, 어서 오세요. 미셸 푸코가 한때 그랬어요. 뭐 이성애, 부부 중시, 부부의 뭐 이런 일부 일처제하고 이제 부부 순결 문제가 사회적 관계로 이제 드러나는 게 서기 2세기였다 이거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부부가 뭐 원래 이제 그렇게 생겨난 줄 알지만 실은 이제 부부 중심으로 가족이 대외적으로 자기를 드러낸 게 이제 2세기, 서기 2세기였다 이거죠. 이 부부관계 양식이 이제 그 사회 조직이 이제 정착적으로 안정되면서 안정적인 이제 정착적인 가치에 근간해서 이제 벌어졌다 그런 거죠. 그 이후부터 이제 600년간 게르만족들이 쳐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더 가족 관계가 또 완전 왕창 깨져버린다. 그러니까 이제 게르만족의 그 복잡한 가족 관계는 부부 중심이 아니라 다른 중심이 저기 약탈적인 사회 조직을 대변한 거죠. 지금 부부 결혼 관계가 지금 오늘날 현대 안정된 건가요? 아니면 약탈로 얼룩진 게르만적인 부부 관계인가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아무리 봐도 돈 문제, 약탈로 얼룩진 게르만적 부부 관계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착성을 거부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한 남자한테 정착하지 않는 거야. 가정에도 정착하지 않는 거야. 이게 21세기 포스트 모던 사회에 나타난 거죠, 그죠? 옛날 게르만족처럼 게르만족은 뭐 600년간 약탈하고 돌아다녔잖아요. 그 약탈하는 거나 아니면 타인을 그 뭐 경제적으로 이용해 먹으려는 거나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는 이제 간음이 일상이잖아요. 간통이 일상이고 절도도 굉장히 교모해졌고 가족의 의미를 많이 잃어버렸고 이게 게르만 사회 그 당시 모습이었다고요. 서기 5세기부터 10세기까지 한 500년 가까이. 이로써 우리는 이제 푸코의 논지를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부부 중심의 어떤 가정사 이런 문제가 뭐 처음부터 인간이 나타나면 처음부터 나타난 게 아니라 그 말이죠. 특히나 게르만족을 보면 이 부부 중심의 결혼사가 아니에요. 이게 사회 중심의 결혼사라고 이게. 응? 그러니까 남편이나 아내를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이 말이죠. 우리 시대를 이렇게 되돌아보게 만드는 말이죠. 예. 그 게르만하고 바이킹족은 말이에요. 부부 중심의 가족이 아니었어요. 사회 위기에 질서에 따라갖고 야만족 구조의 그 두 남녀의 뭐 애정도 그렇고 뭐 관계를 투여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게르만의 이제 일부 다처제가 이제 난무했고 이제 포로를 첩으로 삼거나 뭐 아무 여자나 데리고 살면 그냥 그 사는 거야. 그게 바이킹 습관이었거든요. 또 자기랑 같이 살던 여자 아무나 줘버려도 돼요. 여자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오래된 습관이냐면은 이게 이제 자기네가 이제 정착을 하겠다고 뭐 한 500년간 이제 10세기까지 난리를 쳤잖아요. 그러면 정착이 천천히 돼가요. 이제 10세기가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재가 아직까지 남아 있어가지고 예, 뭐 프랑스, 뭐 영국 쪽도 그렇고 뭐 독일 쪽도 그렇고 이탈리아 북부 쪽도 그렇고 이 게르만 귀족 사회에서는 말이에요. 이혼, 재혼, 중혼, 첩살이가 일상이었어요. 그 게르만 유럽의 그 변방이었고 게다가 로마의 영향력도 되게 셌던 그 네덜란드 플랑드르의 경우만 하더라도 12세기 1100년대에 17개 백작 가문 중에 7개가 재혼, 재재혼 가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게르만적 개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수백 년 동안 이 이제 로마 문명하고 게르만 그 문명이라고 할까 뭐 관습이 서로 융합되어 가는데요. 뭐 천천히 변해갔죠. 귀족도 그렇고 민중도 변해갔습니다. 소모적인 약탈 전쟁이 이제 잦아들고 게르만적인 이제 유럽 각지에서 정착민이 되어가는 만큼 일부 일처제는 그 패거리를 일삼던 그 귀족 사회보다 보통 농민 사회에서 지배적이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돈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일부 일처제가 안착이 된 게 민중 사회에서 그렇게 안착이 됐지. 그 귀족은 되게 늦었어요. 12세기가 가더라도 일부 일처제가 안착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약탈적인 부부관계가
이제 정착하고 교역적 부부관계 그런 거 이제 변해가는 게 12세기 전후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결혼이라든가 이제 부부관계라든가 애정관계라든가 이런 게 이게 사회의 그 뭐 흐름에 따라서 참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고정된 게 어디 있어요? 바이킹 롤러 저 깡패 저 약탈범이 말이에요. 옷이라 훌라훌라 벗고 다니고 마누라 아무나 막 데리고 살던 놈이 그 자식을 낳아가지고 노르망디 공작까지 만들고 나중에 이제 윌리엄 왕까지 만들고 이제 영국의 유명한 사자왕까지 만들잖아요. 독실한 기독교 크리스찬. 이게 시대가 이렇게 변해가는 겁니다.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이라 그래갖고 뭐 안 변해요? 그러니까 부부의 애정관계라든가 결혼 문제 이런 것도 다 같이 변해가는 거죠, 뭐. 그래서 어떤 하나의 제도가 고정적으로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죠. 헬레니즘 시절처럼 이제 게르만 유럽에서도 출산하고 가족 형성 이게 이제 두 남녀의 만남이 중심에 천천히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부관계 중심의 가정을 만든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소유권이 안정됐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제 10세기만 보더라도요. 프랑스 파리에 그 클루니스트원이라고 있어요. 소르본 대학교 밑에 한정거장 내려오면 있는데 그 클루니스트원의 그 기부자 명단의 57%가 부부 합동명의였습니다. 그러니까 10세기만 하더라도 프랑스처럼 이제 큰 나라는 한 60% 가까운 부부가 공동 명의로 교회에 돈을 기부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가족 사회가 바이킹과 달리 그 약탈적 개념을 안 갖고 있고 그러니까 같이 합일적 개념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교황권이 이제 강하게 등장하는 게 1200년도예요. 그러니까 200년 전에 교황권이 뭐 이 결혼해라, 뭐 애정을 이렇게 해라, 저래라 말하라.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기 200년 전에 이미 유럽의 농민 사회는 자생적으로 일부 일처로 정착하고 있었고 부부 중심의 그 결혼 생활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뭐 귀족이 있어서는 농민이 있어서는 이제 결혼이라는 게 이제 가족 형성하고 공동체 존속의 문제, 토지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토지가 안정이 되니까요. 일부 일처제도 안정이 되는 것이고 부부간에 이제 순결을 서로 간에 요구하게 된 거예요. 교회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는 12세기부터 시켰어요. 그러나 부부 순결을 요구했던 것은 10세기부터 900년대 말부터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가 만든 게 아니에요. 이게 11세기에 나타나는 일부 일처제와 부부 중심의 그 결혼 가족 형성의 모습이 교회가 만든 게 아니라 민중이 자발적으로 만든 거예요. 10세기부터 이제 유럽의 마을 공동체도 안정을 취해갑니다. 더 이상 이제 소비적으로 못 싸워요. 바이킹이 제일 마지막으로 약탈하고 돌아다녔지.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바이킹도 이제 노르만족이라 그래가지고요. 노르망디 쪽하고 저기 이탈리아 남부 쪽에 그 멀리까지 가서도 정착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바이킹이 무식한 사람들만은 아니죠, 그죠? 뭐 부족한 놈들도 아마 있었겠지만은 안정을 취해갔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미 땅을 차지해버린 귀족하고 나중에 들어온 농민 사이에 이제 서로 계약이 만들어지고요. 서로 도와주기로 했던 거예요. 예, 뭐 야만족이 아직도 그렇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귀족하고 농민들은 말이에요. 이제 소유권을 좀 유지하기 위해서 근친혼도 자제했죠. 근친혼을 하면은 말이에요. 땅을 그대로 유지하기는 좋은데요. 다른 영토로 좀 이렇게 합병을 좀 못해. 그래서 근친혼을 자제했습니다. 대신 이제 왕족 같은 경우는 이제 근친혼을 했죠. 갖고 있는 게 많았으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지를 두고 이제 영주 사이에 이제 작은 분쟁은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1400년 이후처럼 큰 전쟁은 없었기 때문에 귀족이든 뭐 농민이든 하물며 왕이든 간에 이 자급자족적인 경제 봉건 제도를 확립해 나갔던 거죠. 결혼 이후에 자라나는 그 부부의 사랑, 그 정신, 물질, 정서 어떤 면에서든 이게 거래가 아니었어요. 신혼부부는 이 청춘 남녀는 신적 사랑 위해서 맺어진 것이었고 영토 문제, 토지 문제는 아버지가 해결보면 되는 거였어요. 좀 세 차례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이 부부간의 서로의 개인성에 대해서 많은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뭐 재산도 바깥으로는 남자가 관리했고 안으로는 여자가 관리했습니다. 남자가 출타 중이면 토지 계약을 부인이 했어요. 되게 그 평등적이었다고요, 이 시절이. 그런데 교회가 그렇게 하라고 말하기 전에 이미 농민 사회에서는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 이거죠.
귀족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정략 결혼은 주로 이제 귀족 가문들이 했잖아요. 정략 결혼은 이제 부부의 애정에 방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랑이 곧 삶이었죠. 그러니까 사랑이 삶으로부터 벗어난 게 아니에요. 19세기 그 보바리 부인처럼 바깥으로 튀어나가는 게 아니라 삶 자체가 사랑이었다고요. 그리고 그 삶이라고 하는 건 이제 중세봉건제도가 정해진 직업에 충실하는 역할 중 하나이기도 했죠. 그래서 일부 일처제하고 부부 중심의 가정이 꾸려지던 이제 1200년대에 아내는 가부장 질서에 종속했지만 남편은 아내를 존중했고 또 아내는 남편을 존중했죠. 그래서 아내는 차근차근 가족의 광열세를 가지기 시작해요. 이게 조선시대부터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교회는 결혼을 만들고 강제한 게 아니에요. 이미 그렇게 흘러가던 결혼 문화에 추임새를 넣었다 그뿐이죠. 그래서 교회가 뭐 특별하게 강조하지 않아도 부부 간의 애정은 지켜지고 있었다는 거죠. 크로퍼트키는 뭐 얘기를 잘해주듯이 중세 경제는 왕과 교회에 대항하면서 자생적으로 자라났다. 이게 옳은 말입니다. 이거를 좀 더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세비라 영상 그 한자 동맹에 관한 문제가 있어요. 자본주의는 시장 경제가 아니다. 그거 보면 조금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서기 5세기 이후에 그 게르만의 그 약탈 경제 그걸 벗어나서 이제 교육 중심의 경제 공동체를 만든 사람들은요 민중 스스로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어라 그래갖고 만든 게 아닙니다. 오죽하면 바이킹의 교역 루트마저도 민중이 그거를 교육 루트가 약탈 루트마저도 그걸 교역 루트로 바꾼 게 바로 민중들이었다고. 민중의 힘이 이렇게 센 거예요. 못 견딘다고요. 더 이상 전쟁 싸움을 견딜 수가 없어. 자체적으로 자꾸 그렇게 뭘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약탈 경제가 이제 끝나버리고 정치와 교역 경제로 넘어가던 이 모든 것들을 다 민중이 만들어냈죠. 좀 더 큰 마을은 도시로 변했는데 그 도시를 방어하는 성도 민중이 돈 내서 쌓았지 누가 영주가 쌓은 게 아닙니다. 이거를 갖다가 중세를 왜곡한 사람들이 수도 없이 헛소리를 해야 되는데 중세의 성은 민중이 원해서 쌓았지 영주님이 쌓은 게 아닙니다. 또 중세 교회의 정신적 역할도 실은 강조가 되었죠. 이것도 중세 교회가 강제한 게 아니에요. 민중이 기독교를 받아들였습니다. 자기네가 스스로 위에서 강제했다 그런 거 없어요. 무슨 수사나 뭐 사제가 얼마나 많아야 강제를 하지. 게다가 문맹 시대에 어떻게 강조를 해요?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귀족사회나 민중사회가 서로 계약으로 토지를 경작하려고 했듯이 교회도 민중사회, 귀족사회와 서로 계약하에 어떤 사회 안정을 이뤄가려고 노력을 했다고요. 그래서 이 한자동맹 당시의 사람들 대다수가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왕족하고 귀족들이 이제 중세기의 그 청교도적인 결혼 교리 있잖아요. 그거를 마음 깊숙이 받아들인 때가 1300년대 경이었어요. 1300년대. 좀 늦었죠. 그죠? 민중보다 좀 늦었어요. 이 귀족하고 왕족들은요, 국가 성립의 경험도 쌓았고요. 사회적으로도 이제 충분히 안정됐잖아. 봉건 제도 하에서 안착을 해버렸다고요. 이제 한 200년 가까이 이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게 뭐냐면, 아하, 이 상속이라고 하는 거는 평등하게 하면 안 되겠구나. 장자한테 몰아주든가 차남한테 몰아주든가 그래야 되겠구나. 이래야지만이 자산이 쪼개지지 않는다고. 응? 이게 200년 내내 경험이었다고요. 자식들한테 균등하게 나눠주려고 그랬어요. 그 게르만족의 그 관습법이 있어요. 응? 그 관습법에 따라 갖고 균등하게 좀 나눠주려고 그랬는데 이게 도무지 아닌 거야. 이 토지하고 자산을 균등하게 나눠주니까 가문이 쪼개져 갖고 서로 싸우고 박살내고 가문이 완전히 몰락해버리는 거야. 이거 안 되겠다 싶은 거지. 그래갖고 장자한테 웬만하면 상속하려고 그랬죠. 응? 그리고 나서 그럼 나머지 아이들은 어떻게 해? 둘째 아이는 수도원으로 보내거나 교회를 보내갖고 성직자 만드는 거예요. 차남은 필사원 만들고 딸들은 시집 잘 보내면 끝이야 그게. 그리고 나서 뭐 돈 없어요, 돈 좀 줘요. 그럼 줬어요. 하지만은 자산의 소유권은 장남이 갖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조선시대도 그랬잖아요. 장남한테는 선산을 지키게 하고 차남은 대학 보냈잖아. 응? 그래서 장남이 오히려 화가 났잖아요. 왜 나는 땅이나 팔아 그러고 저기 막내 아들은 대학 보냈냐고 막 욕하잖아. 이거 똑같은 경우라고 말이에요.
뭐 장자 상속권이 무슨 권력인 줄 알아? 차남 상속권도 있어요. 장남한테 아무것도 안 줘. 왜 그러냐면 장남이 나이가 많을 경우 일찍 죽기 때문에 차남한테 줬다고. 그런 경우는 많았고요. 어? 장녀가 특별한 뭐지? 그 친구라든가 어떤 가족 관계로 엮여진 사람 남자와 결혼했으면 장녀한테도 상속권이 있었어요. 이게 상속이라고 하는 문제는요,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예요. 엿다 대고서 뭐 남녀 평등 개소리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가문의 자산만 지킬 수 있다면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나중에 자영농 많아질 때 이 자영농들도 이게 할 수 없이 이 귀족 사회 노하우를 따른 거예요. 이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가문의 자산 관리 문제지 그 어떠한 다른 판단이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이게 실은 여자한테 상속해버리면 자산이 남의 집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여자한테는 상속을 안 해주고 대신 돈을 줬다고. 이 상속 문제는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세대에 걸쳐 법이 자주 바뀌기도 하고. 그래서 영털이 같이 정신병자들인 이 페미니스트들도 남자 상속, 장자 상속 문제에 대해서는 입을 딱 다무는 거야. 그만큼 상속 문제는 남녀니 뭐 이런 문제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자기 가문의 자산 관리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이런 자산 관리 문제가 13세기에 딱 자리를 잡으면서 교회와 이 정신적인 결탁을 딱 이뤄냅니다. 그러니까 보통 진짜 중세가 바로 13세기부터 출발하게 된다는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다 이 말이죠. 궁합이 좋았습니다. 실제로 그 로마 제국 멸망 이후에 야만족들의 이전 투구 속에서 로마 주교청이 참 죽다 말다 살아남은 게 바로 민중이 자꾸 개종을 해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민중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로마 주교청에 봤을 때는 그때는 교황청 아니었어요. 주교청이었습니다. 1054년 비잔틴으로부터 벗어나면서부터 자기 스스로를 교황청이라고 불렀다 이 말이에요. 13세기 이전의 교회는 말이에요. 민중을 억압한 것이 아니라 민중사회 안에 들어가서 민중과 함께 하려고 그랬어. 어르고 달랬다고. 강조한 게 아니야. 강요한 게 아니야. 기독교가 거부했던 간음, 살해, 절도, 각종 범죄는 이미 바빌론이라든가 로마 제국이라든가 게르만 사회에서도 이미 불법이었어요. 교회가 강요한 게 아니야. 교회가 따라간 거예요. 민중사회를. 예를 들면 가문 간의 복수 있잖아요. 개인적인 복수. 이거 불법이 아니었어요. 합법적인 복수가 가능한가가 바로 해당 나라가 얼마나 그 민간한테 입법을 허용했는가 그걸 보여주는데요. 신생국 미국이 아주 가장 마지막으로 이 결투의 전통을 가져가고 있죠. 이 결투의 전통이라고 하는 건 말이에요. 위에서 내려온 법이 아니라 밑에서부터 법을 만들었다는 그거를 상징하는 겁니다. 유교 사회에서 한국 조선을 볼까요? 조선은 위에서 내리 찍었잖아 법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교 사회에서도 복수가 허용된 점이 있었어요. 이제 아버지나 엄마 죽이면 거기에 대한 복수는 그거는 범죄는 범죄인데 아무튼간에 굉장히 유두리 있게 처리했던 거로 듣고 있어요. 그런데 유럽은 더 심했죠. 유럽은 더 심했습니다. 가문을 욕되게 했다. 그래 그 사람을 죽였다. 그건 불법이 아니에요. 합법이에요. 그만큼 웬만한 법들이 민중사회에서 자라났지 위에서 내리 찍은 적이 없다고요. 별로. 13세기까지 14세기까지. 그러니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유럽에서 일찍 탄생한 이유가 이제 그런 데 있는 거겠죠. 민중의 자치 공동체가 되게 셌어요. 거기가. 그래서 교회는 그 이단 문제가 아니라면 그 민중 공동체에 그렇게 참견을 별로 안 했습니다. 근대 역사가들은 뭐 참견 엄청나게 많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참견 안 했어요. 이단이라고 하는 게 이제 오늘날 같으면은 매국노 반국가 사범이잖아요. 그거는 이제 건드려 보려고 그랬죠. 근데 뭐 농촌 사회에서 뭐 그런 일이 얼마나 생기나? 없지. 그래서 유럽 각국에서는 각 지역에서는 이제 성당을 중심으로 주교하고 신부 사제들이 민중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었죠. 거의. 게다가 범죄에 대한 처벌은 대다수 영주가 했어요. 교회가 안 나섰다고요. 함부로 교회가 그렇게 교회는 자비를 잠깐 베풀려고 그랬지 처벌을 하는 게 아니야. 중세 교회는 어째 이렇게 근대사학자들이 이렇게 거짓말을 치냐고요. 지금은 뭐 많이 밝혀져 갖고 옛날에 그 중세에 대한 이미지가 좀 많이 벗겨진 편이지만 정말 근대사학자들은 너무나 뭐 역사 왜곡을 많이 해왔다고.
영주가 자기네 그 영지 지방 언덕배기에 이제 교수들을 이제 상시 설치했거든요. 이걸 이제 근대사학들이 민중겁죽이라고 그랬어. 응? 대공포 심리전이라고 그랬어. 아니에요. 영주가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신에 대한 맹세의 상징이었다고. 그 교수 때도 마지못해 갖고 민중들이 세워진 게 아니라 민중들이 나서서 교수들을 세워줬어요. 성을 세워줬듯이. 현대 공기관이 그 시민을 믿지 못해갖고 하루 멀다 하고 길거리에 부처대잖아. 공익전단이라든가 CCTV 같은 거. 이런 저질의 사고가 존재할 수가 없었어요. 모든 재판은 공개 재판이 원칙이었고요. 민중은 재판에 참여했고요. 모든 처벌은 공개 장소에서 벌어졌습니다. 뒤에서 속닥거려갖고 법을 막 왜곡하는 현대 판사들하고 전혀 다르지. 그리고 민중 자체가 배심원단이었다고요. 이 배심원단의 전통도 바로 이 중세에서 온 겁니다. 이 서구에서. 이단의 범죄 사안이 이제 크잖아요. 그러면 영주가 스스로 경찰 역할을 맡았고요. 주기하고 수도회가 이제 검사, 조사에 들어가죠. 하지만 마지막 집행도 영주가 했어요. 교회는 뒤로 싹 빠졌습니다. 영주도 민중의 눈치를 봐야 됐다고. 그래갖고 그 죄인이 이제 공개 재판소에 끌려 나올 때 그 민중의 의견을 다 들었다고. 저 사람은 너무 억울하다. 그러면 재판 기회를 늦췄어. 그랬다고요. 12세기에 그 토마스 아퀴나스 있잖아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뭐라 그랬냐면 영주가 자의적인 법을 행사할 때는 오로지 하나밖에 없다. 자비다. 자비.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날 대통령 사면권이라고 하는 게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한테 나오는 거예요. 대통령은 남을 처벌할 권리가 없고 오로지 자비를 베푸는 사면의 권리만 있다 그랬다고. 이게 다 중세 때 모습이에요. 그러니 사랑과 애정 문제가 오죽했겠냐고요. 응? 동네 마을 공동체는 어떤 아이가 동성애 하더라. 어떤 새끼가 마구간 들어가서 이상한 짓을 하더라. 그럼 쉬쉬했습니다. 쉬쉬했어요. 몰래 동네 청년 하나 보내갖고 너 그런 짓 했지. 너 우리 입 다물 테니까 너 다시는 그러지 마. 뭐 이런 식이었어. 마을 공동체에게 모든 것들이. 결혼과 사랑 문제에 있어서 이토록 관대한 시절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이. 이 중세가 13세기부터 15세기까지 한 300년 기간 동안 그랬습니다. 이중결혼도 비난하기보다는 안타까움의 대상이었다고. 마누라가 둘이야. 그건 안타까운 일이었지. 그거 좋은 일이 아니었다고요. 남자가 성이 불능하다. 그럼 동네가 해결하려고 나섰다고. 여자를 딴 데 뭐 시집 보내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거나 남자를 수도원으로 보내버리거나. 불륜도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런 사안을 끌고 법정까지 간다는 거는 말 그대로 동네 창피였기 때문에 그런 거 안 했어요. 서로 간에 다 자치적으로 다 해결을 봤다고요. 뭐 중세 사람들은 육체적인 본능이 없었어? 전에 말씀드렸듯이 육체적 본능으로 올라오는 것이 이제 사랑의 본 모습이라 그랬잖아요. 민중의. 그것이 정신적으로 자연스럽게 해결되도록 교회도 그렇게 많이 괴롭히지 않았다고. 민중을. 13세기 16세기까지 귀족 부부의 성이 비교적 좀 차가웠지만 농민 부부의 성은 비교적 자유로웠죠. 출산이 목적이 아니어도 웬만한 성애는 모두 가능했습니다. 교회는 그런 이상한 성애는 하지 말라 그랬는데 뭐 현실에서는 그게 지켜지나 어디? 임신해버리면 뭐 다른 그 불륜해갖고 상대가 임신해버리면 그 일종의 부작용이었지 마을 공동체 자체에서는 범죄 행위는 아니었다고요. 그랬던 거예요. 부부간의 성행위가 즐겁다라고 하는 것도 더 이상 숨길 것도 아니었고요. 아우구스티누스가 금지했던 뭐 금식일 성행위 금지도 다 무시해버렸고 농촌 사회는 그랬어요. 만약 걸렸다. 그러니까 걸리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만약 걸렸다. 그러면 노동 10일 자숙해야 됩니다. 10일 동안 노동 그걸 금지해버려. 그럼 그만큼 이익도 적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어떤 뭐라 그럴까 마을 공동체가 이 애정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상당히 부드럽게 대처를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요. 12세기 이전에는 강간은 형사처벌되지 않았습니다. 강간은 형사처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자산이 많은 자녀에 대한 강간은 심각하게 처벌받았죠. 이게 자살 문제라니까. 근데 뭐 그렇게 뭐 엄청나게 뭐 재산이 많지 않은 민중사회에서 강간의 모습은 이 귀족사회의 모습하고 조금 달랐어요. 응? 처녀 강간은 사형에 처해버리죠. 처녀 강간이라고 하는 건 이건 자산을 심각하게 빼앗은 거기 때문에 이거 사형에 처하기도 했다고요. 아니면 거세해버리든가 강간범한테. 하지만 대다수 농민사회는 강간당한 딸 아버지한테 돈을 주거나 아주 드물지만 마을회의 원로원에 가서 처벌을 결정을 했다고 해요. 근데 그 처벌도 벌금 이외의 것이 그 대단한 게 아니었어요. 기록에 따르면 이제 가장 많이 준 돈이 강간당한 딸한테 준 돈이 1년치 월급이었다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가장 많이 준 경우가 그렇다고 합니다. 한 6개월 정도 월급을 뭐 줬나 보죠. 근데 그 딸이 말이에요. 처녀가 아니라 시집간 여자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처녀가 강간을 당했다. 근데 그 강간범이 돈이 많은 놈이다. 그러면 이건 결혼시켜버리는 거예요. 이런 경우 무지하게 많았습니다. 강간당한 여자와 서로 결혼시켜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남자의 조건이 있어요. 경제적인 아내를 데리고 갈 경제적인 능력이 출중해야 돼요. 이게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법적으로 전 세계에서 14개국이 강간했을 경우 결혼을 하게 되면 법이 취소가 돼요. 처벌이 취소가 됩니다. 그런 나라들이 아직도 유럽에도 많고 아프리카 남미에서도 아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종의 중세의 어떤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도였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처녀가 임신한 경우가 보통 출생아의 1% 정도가 됐습니다. 13세기부터 15세기까지. 1% 정도면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죠? 첩이라든가 과부라든가 부인 이런 사람들에 대한 강간은 그리 큰 일이 아니었어요. 가문이 창피하니까 쉬쉬했죠. 이런 식이었습니다. 중세가. 그러니까 중세 유럽인의 그 성교 문화가 근대하고 아주 달랐죠. 그래서 뭐 남자의 성기나 뭐 여자의 성기에 대해서 뭐 농담도 자주 했고요. 꽁꽁 숨길 게 아니었어요. 추기경들도 농담 많이 했는데 음담패설은 교황청에서도 엄청났어요. 교황청에서도 저 추기경들 사이에 음담패설 많이 했다고. 왕실에서도 그랬고요. 마을에서도 흔했어. 그게 중세 사회의 그 본 모습이라고 그게. 그래서 왕정의 그 가부장적 예의범절이 강하지 않았던 특히 독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흔했습니다. 그런 게 남궁 남근 축제 자궁 축제 이런 것들이 중세에 되게 흔했다고요. 그러니까 중세가 결혼이라든가 애정 문제를 교회가 얘기했던 것처럼 강력하게 억누르고 이건 아니었다고. 일단 그렇게 억눌러 놔야 또 자비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던 거죠. 이게 서로 삼투압을 했던 거예요. 이게 농민들의 어떤 자유분방한 성생활하고 그 교회의 어떤 딱딱한 그 교율을 하고 그게 서로 간에 삼투압을 하게 된다고 이 말이에요. 또 남자의 바람은 아내에 대한 죄라기보다는 남자가 집안을 돌보지 않는다는 인상을 주었어요. 그래서 아주 혼이 났습니다. 영국의 몇 지역에서는 남자만 불러다가 동네 창피를 줬어요. 예. 남자 옷을 홀라당 벗겨 하체를 벗겨요. 그 다음에 당나귀를 거꾸로 타고 막 놀려대는 그런 어떤 이벤트를 벌였다고. 그리고 신부님한테까지 가. 그리고 고백하고 참회하고. 이 중세에 남자가 바람피는 것은 상처받은 영혼의 문제야. 이게 육체 문제가 아니었다고요. 제가 바람을 폈다는 거는 그만큼 영혼의 상처를 받았다 그 말이야. 그래서 참회하고 그래야 되는 거. 채찍질 좀 몇 대 맞고 그래야 돼. 나중에 이제 동네 사람들하고 이제 술 한잔 하면서 그러지. 왜 그걸 들키고 그러냐? 글쎄 말이야. 들키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 정도의 농담은 서로 간에 주고받았다고요. 그 중세 불륜이라든가 부부 문제에 대해서 종교 재판도 1100년대 이래 가톨릭 독트린과 아주 달랐습니다만은 그대로 그냥 인정되고 넘어갔다고요. 그래서 외도라든가 외간 남자와의 접촉 이것도 죄라기보다는 일종의 수치심이고 가문의 수치, 가족의 수치다 이거야. 그래서 동네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받습니다. 어떤 경우는 상간녀, 상간남을 서로 옷 홀라당 벗겨놓고 저희 동네를 한 바퀴 돌아. 그래갖고 가문에 아주 심각한 창피를 줘버리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자체적으로 해결을 받지. 법이 끼어들고 뭐가 끼어들고 이런 게 아니었다고 중세 때가.
이제 토지 소유라든가 경작 문제가 이제 달린 그 소작농 사회가 아니라면은, 이 땅에서 내가 이 땅이 없으면 나 죽는다 이런 사회가 아니라면 이제 자영농 가문에서는 보통 이제 청소년들이 아버지 의사랑 상관없이 나 저기 건너집 저 김씨 딸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다고요. 예. 그러니까 자영농이 증가할수록 자유결혼, 그 연애 이런 것도 원인이 될 수 있었던 거죠. 뭐 꼭 그렇지만은 않지만은. 그래서 또 하느님이 내려다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14세기, 15세기가 되면요, 동네의 남자 여자아이들이 자주 만났어요. 그래서 결혼할까? 그럼 하자. 뭐 이러면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하면 돼. 그럼 아버지가 이제 허락을 안 해주잖아. 그러면 눈물 흘리고 이제 뭐 갑돌이 갑선이 되는 거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슴에 거대한 상처는 없어요. 사랑의 아픔은 있었겠지만, 근데 중세의 그 평민 청년들은 대다수 아버지의 관습을 따랐습니다. 아버지가 없으면 못 먹고 살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래. 어떤 사랑의 자유는 획득했지만은 그 가족의 단결심이 사랑의 자유보다 좀 더 컸어. 그래서 아버지 말을 자주 들었던 겁니다. 이 중세는 말이에요. 실은 중용의 사회예요. 중용. 그거를 이제 프랑스어로는 이제 저스틴 밀리우라고 그러거든요. 중용. 중간을 취한다. 선을 넘지 않는다. 아주 뭐 성욕이 아주 그냥 괴로워하는 청년이 선을 넘는다 하더라도 약혼자가 아니라면 결혼 이전에 성관계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 금기가 12세기 봉건제 교회가 함께 만들긴 했습니다만은 15세기, 16세기 와버리면 중세인한테는 아주 체화된 관습이 돼버려. 지금의 모로코라든가 알제리 청소년 있잖아요. 두 남녀가 자유롭게 사귀지만은 절대 안 자잖아요. 결혼 전까지는. 그런 모습과 똑같은 모습을 갖고 있었는데 서로 안 잤다고 하더라도 그건 뭐 애정이 사라지거나 이런 것도 아니었다고요. 또 그것이 또 아주 불편한 일도 아니었고 중세 사회가 이제 그런 사회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가부장 사회 질서는 남자가 잡았죠. 예, 그리고 남자는 남자를 대상으로 주로 가부장 질서를 잡았고 여자는 여자를 대상으로 질서를 잡았습니다. 조선시대도 그렇죠. 그러니까 조선시대도 어느 정도의 중세의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디 남자가 나서갖고 여자들의 질서를 잡아. 오로지 아내한테만 뭐라 그럽니다. 아내한테만. 자네는 왜 그렇게 하녀들을 그렇게 질서를 못 세우고 그러나? 이러면서 이제 화를 아내한테 내지 직접 하녀한테는 절대 얘기를 안 하죠. 이게 이제 조선 말기가 되면 엉망진창돼서 그렇지. 이제 기본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귀족이든 평민이든 간에 아내에 대한 그 처벌이 있었어요. 이게 합법이었습니다. 이 폭행 문제가 이제 뭐 현대 사학자들한테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매일 여자를 쥐어 팬 것처럼 안 그랬어요. 물론 여자와 명태는 때려야 된다. 이런 게 서구에도 그 격언이 있었거든요. 한국에도 그런 격언이 있잖아요. 여자 뭐더라고? 명태를 때려 이런 거 있잖아요. 서구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건 둘만의 문제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폭력 문제가 그렇게 심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좀 갈갈한 놈들은 어디나 있잖아. 너무나 심하게 때리면 마을 법원이 개입을 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아내는 남편 책임이었고 남편은 아내 책임이었던 이 상호 부조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부간의 폭력이 아무리 멀리 간다 해도 이게 이혼할 사안이지 형사 폭력 사안은 아니란 말이야. 중세 때. 그러니까 이제 다 장단점이 있겠죠, 그죠? 예. 성행위, 성폭력, 성강요 이런 단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고요. 이런 문제는 부부 개인의 문제지. 어떤 누구한테 법적으로 관여해달라고 경찰에 전화하고 고소하고 이런 문제는 중세에서는 도무지 생각할 수 없던 일이었다 이 말이에요. 남편이 너무 많이 때리면 도망쳐 버렸습니다. 많은 아내들이 그래 중세 때 부인들이 친정으로 도망을 쳤어. 그러면 이제 남편이 찾으러 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신부의 아버지가 어서 가라고, 목이 부러지기 전에 어서 가라고. 그 중세 때 그 사람들의 말 표현이 되게 폭력적이에요. 목을 부러뜨린다, 배를 칼로 찔러서 내장을 흐트러뜨린다, 내장을 목에 건다, 말로만 폭력적이었지 실제 그런 거는 별로 없어요. 그게 마치 그 러시아 슬라브 문화랑 같아. 슬라브 문화는 굉장히 벌칙이 가혹하잖아요. 그러나 그 벌칙을 거의 실행하지 않잖아요. 중세 때도 그런 게 있었다고요. 종교세가 되게 셌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를 했지 바깥에서 몽둥이로 쥐어패고 칼로 쥐고 이런 거 없었다니까 별로. 그러니까 모두 근대사학이 다 왜곡한 문제라고 이게. 어디 근거도 없는 얘기를. 13세기부터 15세기까지 사법 문제, 민사 문제 연구한 300건 400건 어떤 사람 1400건까지 연구했다 하지만 그런 연구에서 그렇게 많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 폭력 사건이 대다수의 또 여자들한테 굉장히 많은 그 발언권을 줬다고. 그런 거 연구도 안 해놓고 어서 괜히 그냥 옛날 일이라고 그냥 왜곡하는 걸 그대로 받아들여.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말입니다. 중세 사람들은 동물을 영혼을 가진 생명으로 판단했습니다. 존중해 줬어요. 1200년대 파리 대학의 굉장히 흔한 주제가 뭐냐면 동물도 구원받을 수 있는가? 동물도 일요일날 쉬어야 되나? 동물도 선악 판단할 수 있는가? 상당히 많은 성직자들이 동물도 사람처럼 악이라든가 선을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그래서 1349년 같은 경우는 아이를 물어 죽인 돼지를 재판에 올렸습니다. 변호사도 있었고 검사도 있었어요. 사람을 했었다고 무조건 동물을 총 쏴 죽이는 이 현대 사법체계랑 다르다고요. 동물도 존중해 줬다고 말이에요. 14세기부터 1300년대부터 1600년대까지 동물 재판은 문서화된 것만 40건이 넘어가요. 대다수가 이제 돼지 재판이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이제 돼지가 인간의 DNA랑 가장 잘 닮아 있다 그래갖고요. 돼지 재판, 개 재판, 말 재판, 소 재판이 있었다고요. 다 변호사가 있었고 검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돼지 욕 보이고 그럴 때 같은 돼지들한테 욕 보인다. 돼지들도 저 돼지의 그 범죄를 분명히 깨달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판단했다고. 그래서 18세기가 되면 동물 재판이 사라지죠. 18세기에 동물 재판이 사라졌다는 뜻은 서구가 더 이상 생명을 평등하게 바라보지 않았다는 걸 의미한다고요. 그런 겁니다. 이거 돼지를 재판했다고 킥킥킥킥 사람들은 웃죠. 하지만 깊은 철학적으로 보면 그만큼 생명을 존중했다는 거예요. 어디 사람을 함부로 해야 합니까? 중세사회가. 육식을 먹었기 때문에 동물을 죽일 때는 가진 변명을 늘어놓죠. 이건 이슬람이라든가 유대인도 마찬가지인데요. 동물한테 영혼이 있다는 그 관습이 이어져서 그래요. 잠시 이야기를 돌려봐요. 흑사병이 벌어지고 1300년대 1377년 흑사병이 사라지고 나서 이게 쥐가 혹시 전염병을 퍼뜨린 것 같다 그랬을 때 딱 보니까 고양이가 가장 쥐를 잘 잡거든. 그래서 고양이를 애완동물로 만들었어요. 그때까지 고양이는 악마의 상징이었어요. 여성적 악마, 남성적 악마는 두꺼비였어요. 두꺼비는 남성의 악마를 상징했다고. 근데 그 악마인 고양이를 가정에 들여보냈다고요. 그때부터 고양이에 대한 어떤 애정이 늘어난 거예요. 한국에서는 남자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으라는 이랬는데 이게 서구 전통하고 상관없는 얘기죠. 개도 야생동물이었습니다. 개도 야생동물이었어요. 하지만 영혼이 악마 같은 동물이라 그랬다고. 근데 이제 16세기 들어갔고 이제 귀족 사냥할 때 개 데리고 나가고 양치기가 개를 이용해서 시행이 돼요. 16세기가 되면. 그러니까 서서히 개가 집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반려동물로, 그 당시 반려동물은 누구냐면 다시 말하면 가정에서 키우거나 아니면 주변에 돌아다니는 동물이 곰이었어요. 곰은 절대 무서운 동물이 아니었어요. 곰, 돼지, 원숭이가 야생동물로 변해간다고. 천천히 변해가. 아니면 잡아 먹어야 되는 어떤 영혼이 없는 악한 동물로 변해갔다. 그래서 인간의 유전자는 가장 가깝다는 돼지가 순환을 가장 많이 겪은 거죠. 그러니까 중세기간 내내 더럽고 음란 이런 걸 상징했던 개의 이미지가 돼지한테 몰려갔다고. 그래서 개는 아주 깔끔하게 이미지를 벗어나고 돼지한테 옛날 개가 갖고 있었던 악마적인 이미지를 돼지한테 다 뒤집어 씌워버린 거죠. 그래서 개는 긍정 부정 이미지를 함께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개돼지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한국어에서 나타나는지 이해가 안 가네. 원래 개돼지는 서양적 욕이거든요, 이게. 아무튼 그렇게 동물한테도 어떤 영혼을 투여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중세 사회였기 때문에 생명에 대한 존중감이 있었단 말이에요.
통일된 이제 국가를 지향했던 나라가 이제 프랑스, 영국 그렇잖아요. 근데 독일 지역은 안 그랬어요. 독일 지역은 연방제의 성격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성 문화가 굉장히 다양하고 훨씬 더 민중적이고 자유로웠다고. 프랑스하고 영국, 스페인 쪽만 좀 내리눌렀어요. 그래서 에드와르드 푹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풍속과 사회, 특히나 풍속의 역사 제 3편이 이제 중세인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거의 독일 지역에 집중하고 있거든요. 거의 저 성문화를 되게 자유롭지. 근데 프랑스, 영국, 스페인 쪽에서는 독일만큼 그렇게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확실히 이제 16세기가 중세 후기가 되면요, 독일하고 동유럽 농촌 마을의 청소년들이 성교도 일찍 했어요. 잠자리도 여러 타고 했고요. 처녀 같은 거 상관이 별로 없었죠. 애정이 아니라 열정에 의해서 그냥 잠자리도 해버렸죠. 그러니까 파트너도 여러 명 있었고, 단지 임신만 안 하면 돼요. 처녀가 임신하면 되게 놀랐죠, 마을이. 하지만 과부가 임신하면 뒤에서 다 일을 처리해 주려고 그랬죠.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죄라고 했지만은 중세 후기의 그 교회도 이걸 그냥 어떤 남녀 만남의 부작용으로 눈을 감아버렸어요. 진정한 죄를 보지는 않았다고요. 이게 독일 지역의 좀 약간 좀 특성인데요. 또 이런 문제는 법으로 처리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도 되게 모순적이었지. 되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남녀 문제를 어떻게 교회 교리로 강제하나, 그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여성이 성행위를 통해 갖고 이제 쾌락을 추구하는 걸 금지했어도 남편이 아내의 성욕을 채워주지 못하잖아. 그럼 이혼도 시켜줬어. 아들은 낳지 않아도 돼. 아들은 낳지 않아도 이혼 사유가 안 돼. 근데 아내의 쾌락을 채워주지 못하면 이혼 사유가 돼. 상당한 모순인데, 원래 남녀 관계는 모순 속에서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거죠. 교회도 어쩔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혼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당히 시도는 많이 했지만은 실패할 경우가 많았고, 시간도 돈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대다수 별거를 해버렸죠. 중세도 이혼이 상당히 있었던 편이에요, 이게. 근데 중세 이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평민 귀족한테는 가문의 문제였고요. 귀족과 기사들한테는 이 사회 조직에 대한 문제였고, 왕의 이혼은 이 국가 문제라고요. 이거 함부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이혼이라고 하니까 창피한 일이 아니었어요. 되게 어려운 일이었을 뿐이에요. 왜냐하면 결혼의 근본이 경제적인 논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뭐 이혼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다 판단을 했죠. 그래서 상류층으로 가면 갈수록 이혼이 더욱더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헨리 8세의 그 이혼이 유럽사에 큰 영향을 끼친 거예요, 이게. 예. 이혼 비용이 비싼 데다가 이혼 결정 날라면 10년, 길면 30년을 끌어버려. 그러니까 죽고 난 다음에 이혼해야 돼. 그러니까 중세 사가들이 이제 그 당시 13세기부터 16세기까지 유럽의 이혼의 실제와 이론 사이에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이게 실제로 정말 그렇게 이혼이 많았을까, 적었을까, 어쨌을까? 다들 의견이 다 달라요. 논란이 되게 많죠. 하지만은 하나 중요한 사실은 이혼의 형식을 갖추지 않았다 하더라도 별거가 이혼보다 훨씬 많았다는 거. 그러니까 별거한 것 같다가 이혼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중세의 이혼이 흔했다라고 얘기하고, 별거를 이혼과 별개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이혼이 흔치 않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하여간에 이혼이라고 하는 단어, 디보스라고 하는 단어는 1400년대 이전에는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건 뭐로 사용됐을까? 결혼 무효라고 하는 아니힐레이션 이런 단어로 사용했죠. 그러니까 중세 교회가 다 그것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13세기에서 16세기까지 영국의 이혼 사회만 예를 들어보면 상당수가 현대적인 이혼 사회랑 똑같아요. 더 재밌는 사실은 아들을 낳지 못한다는 건 이혼 사유가 아니었다고. 불임은 무조건 남성 탓이었어요. 이혼 사유였습니다. 불임은. 그러니까 남자만 그냥 되는 거예요. 그 교회는 이제 4년이나 8년간 이제 그 이혼 전에 별거 기간을 갖도록, 자숙 기간을 갖도록 설정을 했죠. 이혼을 최대한 막았어요. 가정이 해체되면은 뭐 자기네들 뭐 종교세 들어오는 것도 좀 문제가 되니까. 그래도 1100년대, 1200년대 한 100년 동안 영국의 요크 지방에서는 256개의 이혼 소송이 있었고요. 귀족하고 농민 다 합쳐갖고 88건이 인정이 되어갖고 45건이 이혼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15세기까지 한 15% 이혼을 신청하면 한 15% 전후로 이혼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근데 거의 대다수는 교회가 이혼을 막고자 그 영주한테 시켜가지고 그 폭력 남편이라든가 이런 남편들의 그 사회적 지위를 박탈하거나, 또 거꾸로 또 남자한테만 또 그렇게 가혹하게 할 수 없으니까 여자한테도 마찬가지야. 이혼 소송은 아내가 할 수 없어요. 주변의 이웃 주민들이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증언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이혼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중재를 했던 이유는 뭐 당연한 뭐 얘기죠. 어떤 그 사회 질서를 위한 일이었고요. 그거를 또 중세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대다수 이제 15세기, 뭐 13세기, 14세기, 15세기 그 유럽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못 견디는 아내는 집을 나가버리면 됩니다. 집을 나가버리고 친정집으로 가버리든가 아니면 뭐 수녀원으로 들어가 버리든가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18세기는 이게 뭐 당연한 일이 돼버리죠, 이게. 하지만 중세 때는 상당히 자제는 했지만 자제가 어려우면 나름 길을 찾았죠. 그래서 중세 교회도 집 나온 여성들한테 수녀 말고도 준수녀 직업을 많이 줬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중세 교회가 그렇게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기형이 생겨져 있는 일을 어떡하란 말이야. 응? 이게 보듬어 안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꼭 수녀를 시켜? 그럴 수는 없어. 그러니까 혼자 자영업을 가능하게 해서, 왜냐면 교회도 돈이 없으니까 자영업을 가능하게 해서 혼자 살 수 있게 그 자리를 만들어주는데 타이틀은 정확하게 준수녀 타이틀을 줬다고 그래요. 그게 한 7개인가 6개 타이틀이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중세사회라고 하는 건 이렇게 항상 중용적이었다고요. 강제하고 내리찍고 법으로 막 갈기갈기 내리찢는 시절이 절대 아니었다고. 중세 후기가 되잖아요. 중세 후기라고 얘기하는 것은 16세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16세기 분류는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이 분류는 가정을 파괴하는 요인이 되지 못했어요. 중세 내내 그랬습니다. 종교 개혁가들은 1500년대부터 벌써 결혼 성사 같은 거 없애라 그러고 사제도 혼인시켜라 그랬고 중세교회가 내려놓은 법규를 굉장히 비난하고 폐지를 요구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매춘과 불륜이 상당히 일상화되어 갔다고요. 이게 16세기가 되면 특히나 이제 헨리 8세, 영국의 헨리 8세가 이혼을 하면서 교황청이랑 결별을 하면서까지도 이혼을 해버리잖아요. 이게 한 시대의 방점을 찍는, 이때부터 창부가 넘쳐났던 거고, 이 종교개혁 시대의 아이러니예요. 종교개혁 시대에 성문화를 굉장히 청교도적으로 옥죄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뒷배경에서는 엄청난 매춘과 불륜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아이러니라 이거죠. 응? 앞에서 막는다고 해서 뒤에서 일이 더 커지는 거죠. 15세기, 17세기 그 중세는 이미 끝나버렸습니다. 대귀족이 번성했고요. 영국하고 프랑스 일부 지역에서는 인클로저라고 하는 농토 대합병 운동이 벌어지기 시작했고 자영농들이 많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소빙하기가 닥치는 바람에 흑사병이 들었고 14세기에 수확량이 훨씬 떨어졌고, 그러니까 수확이 더 적어지니까 더 많은 땅을 가지려고 귀족들과 또 자영농과 부르주아의 욕망이 끌어올랐죠. 영국도 그랬고 독일도 그랬습니다. 봉건제도가 천천히 무너지고 있었다고요. 토지 경작권이 그 영주 소유권으로 바뀌고 또 흔했던 자영농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어. 그러니까 성문화도 바뀌는 거예요. 지금 21세기랑 비슷해요. 생산력은 떨어지고요. 서로 더 많이 가지려고 각축을 벌이다 보니까 양극화는 더욱더 심해지고, 예전에 많이 소유 집 한 2채 정도 갖고 있던 사람들 지금은 다 전세로 넘어가고 월세 내고 떨어지고 중산층이 사라져버리고, 그런 시절 똑같아. 1550년대. 그러니까 1550년대부터 서유럽의 거의 모든 곳에서 결혼이 계속 늦어집니다. 1600년대 초에 캔터베리 대교구의 평균 결혼 연령이 남자가 26살, 여자가 24살이었어요. 당시 수명대가 40살이었으니까요. 지금으로 보면 나이 40살에 결혼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토지로부터 자본을 축적하던 자본주의 초기 모습이에요. 양극화 초기 모습이다 이거지. 반면 이런 이유로 이제 결혼의 동의를 남녀 단독으로 하는 자유가 많아졌죠. 그래서 결혼을 자유로 단독으로 한다고? 근데 가난한 상태에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지금과 똑같아요. 예, 똑같습니다. 소유권이 점점 줄어들면 남녀 선택에 대한 자유는 많아지지만 그게 늦어져. 결혼을 되게 늦게 합니다. 왜냐하면 돈을 계속 벌어줘야 되거든. 그리고 나중에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 대단한 재산을 갖고 출발하지 못해요. 아주 과도기적인 모습이죠, 이게. 이게 바로 16세기, 17세기에 벌어진 일이고요. 18세기가 되면 다시 옛날로 다시 되돌아가 버립니다. 그 부르주아 출신 개신교도들은 그 가톨릭 토지를 항상 노려왔죠. 가톨릭 교황청이 그 갖고 있던 전 유럽의 토지가요, 3분의 1 정도가 교황청 거였고요. 최소한 교황청의 관리 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귀족들도 대다수가 가톨릭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토지를 노려했다고. 가톨릭 인구, 가톨릭 노동력도 빼앗아 했고, 이게 종교 개혁을 부른 거죠. 그 독재 정권이 사회학을 일소한다고 그러듯이 마녀 재판, 마녀 사냥 같은 거를 통해 갖고 노동력, 민중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했죠. 그래서 분권화된 그 신성 로마 제국, 독일이 타켓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종교 개혁 운동, 종교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종교 시장 전쟁이지 그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예? 딱 보세요, 벌써. 종교 전쟁이 독일 지역에서 104차례나 벌어졌거든요. 포르투갈은 한 차례, 스페인이 4차례인가 있었고. 근데 왜 독일 지역에서 저 난리를 쳤을까? 신성 로마 제국 지역이요, 황제 권한이 크지 않았거든요. 교황청의 영향이 크지 않았고, 그러니까 약한 고리를 치고 들어간 거야, 이 부르주아들이. 그래서 그쪽을 다 개신교화 시켜버리잖아요, 그죠?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개신교도들이 그 성문화도 청교도적으로 강제를 했어요. 그래서 마녀 사냥은 이제 개신교도들의 그 주특기였죠. 뭐 나중에 이제 가톨릭도 1650년이 되면 가톨릭도 덩달아 반혁명하겠다면서, 반종교개혁하겠다면서 덩달아 마녀 사냥을 또 했다고요. 하지만 마녀 사냥을 처음 시작한 아이들은 개신교도죠. 그래서 영국에서는 임신한 소녀들한테 공개 선언을 요구했습니다. 소녀가 임신했다, 그럼 모두 기록부에 다 적어야 돼. 크로멜은 간통한 여성을 사형시켜 버렸습니다. 굉장히 그 성문제 아주 심각했죠. 이탈리아 북부에서는 간통죄에 투옥형을 선고했습니다. 옛날에 간통죄는 간통죄가 아니라 그랬죠. 근데 투옥형을 선고했어요. 죄 지은 여자 불러다가 간통한 자 데려다가 채찍질을 하거나 또 미성년자를 강간했다, 그럼 사형에 처해버렸습니다. 이게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민중탄압이었어요.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기혼 여성이나 미망인한테 입맞춤을 하는 남자는 무조건 참수형을 처해버렸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죠. 모든 그 정치운동이 그렇지만 종교운동도요, 초반부에는 이렇게 피를 흘렀어요. 왜냐하면 사회학을 일소하겠다는 어떤 그런 이념을 내세워야지만이 민중의 지지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제 17세기가 되면 중세의 안정스러웠던 그 사랑의 공식, 결혼의 공식이 파괴가 되어버립니다. 귀족 사회에서 완전히 파괴가 되어버립니다. 실상 그 가정폭력이라든가 무지, 고통, 뭐 유아 사망, 살인, 유럽 사회에서 최악의 일들이 벌어진 게 17세기예요. 중세가 아니라 17세기 이후의 역사들은 중세에서 그랬다 그랬지. 17세기에 벌어진 마녀 사냥도 중세 때 그랬다 그랬습니다. 13세기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랬어. 이런 개뻥을 치고 살았다 그 말입니다. 이게 서양의 사학자들이. 17세기 그 종교 성직자들은 앞에서는 순결하고 정조를 강조했지만 자기들 스스로도 뒤에서도 여자 납치, 강간, 매춘, 뭐 치정살인 난무했다고요. 17세기. 그러니까 이 17세기를 쭉 살펴본 그 만트놈 부인, 루이 14세랑 비밀리에 결혼한 여자잖아요. 딱 보니까 야,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게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3분의 2 이상은 사람 불행하게 만드는 거야.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가 17세기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결혼과 사랑은 은총이었다고요. 근데 귀족 사회에서는 이 은총이 아니야. 이게 괴롭고 힘든 거야.
그러니까 18세기 카사노바가 나온 거예요. 결혼은 사랑의 무덤이다.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족들은 무한정 공개적이든 뭐 비밀적이든 성적 자유를 추구했고요. 그게 바로 로코코 시절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응? 성의 자유. 응? 이렇게 됐다고. 하여간 27세기에는요. 사별이라든가 뭐 여러 이유로 남편이나 아내가 4명, 5명인 것도 드문 일이 아니었어요. 4번, 5번 결혼했다고요. 예? 나체 그림이 아니면 사람이 그림을 그리지도 않았어. 이제 18세기로 넘어와 버리면 이 현상이 더욱더 극단으로 왕정에서도 무도회가 벌어져요. 근엄해야 할 왕실에서도 무도회하고 가면 파티가 벌어진다고. 이게 왕이 직접적으로 선동한 간통 모델이에요. 간통 모델. 그런 겁니다. 귀족 사회가 그 봉건적 사랑의 논리를 버렸을 때 농민 사회는 그래도 그나마 이를 유지하고 있었죠. 왜냐 보수적이니까 그래요. 시골에서는 아직도 남자와 여자가 같은 침대에서 자고 알몸으로 목욕도 했어요. 혼전 경험도 흔했고요. 특히나 독일에서 그랬습니다. 임신한 상태에서 결혼도 했고요. 부르주아와 귀족들보다 농민들의 사회에서 그 더 자유가 많았다고. 그래도 결혼하고 나게 되면 아내는 항상 지혜로웠죠. 그래서 중세의 열정이 금방 옷고름을 문 여인의 눈물처럼 차분하게 변해간다고요. 이게 농촌사회의 모습이었다고. 육체가 끼어들든 말든 사랑한다는 것은 농민의 삶 중에 하나였어요. 모든 것이 다 중용스러웠죠. 육체적인 본능과 어떤 정신적인 어떤 승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잘 버무려지던 농촌사회였다고요. 중세 교회도 한 몫을 했죠. 이렇게 농민사를 이렇게 만드는데 서로 삼투압을 했으니까 중세 교회와 농민은 아직까지도 궁합이 좋았어요. 뭐 크라포트키는 뭐 서로 충돌한 게 많았다 그랬지만 실은 오히려 협력한 게 더 많았습니다. 그건 이제 뭐를 보면 알 수 있냐면 미국에 있는 청교도교도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개신교 분파가 미국에 건너가서 상당히 많은 희생을 하잖아요. 이 개신교도들이. 그래서 미국을 그나마 굉장히 민주적이고 또 뭐랄까 공동체 중심적이고 자치적인 나라로 만들었어요. 이 개신교도들도. 그 기독교가 아무리 권력 싸움이 뛰어들었다고 해도 세상은 그렇게 충돌로만 벌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민중사회와 항상 같이 함께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아나키스트라든가 마르크스들이 몰랐던 거지. 무조건 충돌했다고만 생각하는 거야, 바보들이. 개신교든 가톨릭이든 간에 민중사회에 공헌한 바가 있습니다. 민중사회가 더 이상 분열되고 시기를 파괴되지 않다면 13세기 말 바로 기독교에서 16세기 중반까지 약 250년 동안 중세 유럽은 굉장히 부드러웠습니다. 왕하고 교회는요 탄압하지 않고요 누가 더 자비로운가를 경쟁했습니다. 왕도 자비를 베풀었고 교회도 자비를 베풀었어. 이단 찾기에 혈연이던 그 옛날 중세 교회도 마음이 많이 누그러졌어요. 성 루이 같은 경우는 이제 프랑스에 홍익 인간을 내세웠잖아요. 인내천을 내세우고 인내천, 벅스 포퓰리, 벅스 다이. 민중의 목소리는 하느님의 목소리다. 이게 프랑스하고 영국 왕정을 누볐다고요. 교회는 자비와 용서를 왕정과 경쟁적으로 내세웠고 왕은 또 적군하고 범죄자한테 사면을 끝없이 내렸어요. 이게 중세였습니다. 민중들도 이제 교리를 어느 정도 마음에 체화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미셸 파스트로가 얘기했듯이 진짜 망할 놈의 시대는 종교개혁 시대인 17세기지 중세는 아름다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중세 때는 무엇보다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을 하면 하느님이 알아듣기 때문에 자기 자신한테 크나큰 문제를 일으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중세 때는 자백이 가장 대표적인 그 범죄 자료였어요. 증거는 필요 없어요. 자백이 필요합니다. 왜? 중세 사람들은 거짓말을 안 했거든. 그렇습니다. 그만큼 그 하늘이 항상 자기 머릿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 이러한 전통이 다 깨져버린 게 17세기 골 때리는 시절 17세기 종교개혁 시대였고 근대 시대였다 이거예요. 그래서 미셸 파스트로는 17세기를 암흑시대라고 불렀습니다. 중세 시대는 계몽시대라고 불렀어요. 완전 거꾸로 설명을 하는 거죠. 17세기 암흑시대 18세기 절대왕정 속에서
민중의 자치정통은 살아남았죠. 육체의 욕망과 현실의 결혼 생활이 그리 충돌하지 않았다고, 협력했다고. 왜 그랬을까? 기독교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가 있었기 때문에 안정적인 삶이 가능했다고요. 자유분방했던 서구 농촌사회가 자신의 자유를 질서 있게 이끌고 간 이유가 바로 절대선, 절대 진리를 붙들었기 때문에 그래. 기독교 안에서. 이게 바로 이제 총체성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게 헤겔이 그렇게 얘기하는 총체성이 바로 그거예요. 이거를 이제 현대학자인 그 카스토레디스는 이제 민중의 상상계 푸시케라 그랬거든. 기독교예요. 이게 딴 게 아니라. 1789년 프랑스 혁명이 이제 서구의 상상계 푸시케를 완전히 파괴해버렸죠. 기독교를 깨버렸습니다. 파괴시켜버렸어. 그리고 카사노바하고 사드가 육체 욕망을 사랑으로 싹 바꿔버렸잖아. 인간관계도 물질주의적으로 바꿔버리고. 그렇게 된 겁니다. 네. 민중의 푸시케. 다시 말해서 서로 간에 강조하고 주장하지 않아도 너도 인정하고 나도 인정하는 어떤 기본적인 어떤 마음속의 심리적 체계. 그게 기독교였다 이 말이에요. 죄 짓지 말라. 이런 것들. 그러니까 솔직히 기독교를 찬성하든 말든 좋아하든 말든 서구 사람들은 말이에요. 기독교를 버리면서부터 몰락의 길을 걸었던 거예요. 1789년부터 몰락하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이 서구 사회라는 게. 육체의 본능과 영혼의 사랑을 서로 합쳐주는 민중의 상상계, 푸시케, 서구 같으면 기독교. 이게 한국이라면 뭐지 이게? 중국이라면 중국인들의 푸시케는 뭘까요? 그 푸시케를 좋아하든 말든 조선민족은 조선민족의 어떤 상상계를 파괴해버렸길래 일이 철학도 없고 삶의 의도 없이 살아갈까 지금 한국 사람들이. 또 중국인들은 또 왜 저 모양일까? 어떤 푸시케가 파괴된 것일까? 고민을 해봐야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이제 중세 할 때는요. 중세가 뭐 민중민주주의라고? 그래 그거 좀 한번 알아보자. 이겁니다. 감사합니다.